제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남긴 마지막 화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평생을 꽃만 만지며 살아온 조용한 여자였던 제가 어쩌다 이런 지독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박서현, 올해 61입니다. 3년 전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간 갖고 온 동네 작은 꽃집은 이제 저 혼자 지키고 있었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옆자리의 냉기가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텅 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벌써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을 텐데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눈가에 내려앉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6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외로운 것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꽃집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저와 동행해줄 뿐이죠. 철컥하고 꽃집 문을 열면 밤새 갇혀있던 축축하고 서늘한 꽃향기가 저를 방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향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불을 켜고 익숙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갈아주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죠.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보지만 활기찬 진행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이내 꺼버립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남편의 환영이 보이곤 합니다. 저쪽 작업대에서 굵은 장미 가시를 다듬으며 저를 보고 웃던 모습,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옮겨주던 듬직한 등, 서연아 밥은 먹고 해 라며 다정하게 챙겨주던 목소리까지. 눈을 감았다 뜨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둘이 힘을 합쳐 그럭저럭 꾸려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인건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린 아들도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엄마 힘들면 가게 그만두세요 라고 가끔 말하지만 이 꽃집은 남편과 저의 청춘이 담긴 곳입니다. 차마 제 손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 몇 명을 받고 오후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는 건지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60 중반쯤의 신사였습니다. 잘 다려진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나이보다 훨씬 정정해 보이는 체격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꼿꼿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이었죠. 혹시 호접란 중에 백설이라는 품종이 있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백설은 흔한 품종이 아니었거든요. 순백색의 꽃잎이 겹겹이 쌓여 눈송이처럼 보이는 귀한 난초였죠. 남편이 특히 좋아해서 가게 구석에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지금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화분은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남자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라서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백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니 엄겁더군 오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라리일까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기일이 되면 남편이 좋아하던 프리지아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두곤 했으니까요. 이분도 저처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쪽으로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이 화분입니다. 제 키보다 높은 선반 위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꽃을 피우고 있는 백설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만 이 꽃을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시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분은 거의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난초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추억을 떠올리고 계셨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남자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두툼한 쿠플이 몇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아니까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과 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박서현입니다. 우리는 짧게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꽃집 안의 공기는 어쩐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잿빛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걸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남편이 남긴 마지막 화분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며 제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평생을 꽃만 만지며 살아온 조용한 여자였던 제가 어쩌다 이런 지독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제 이름은 박서현, 올해 61입니다. 3년 전 제 세상의 전부였던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제 시간은 잿빛으로 멈춰버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20년간 가꿔온 동네 작은 꽃집은 이제 저 혼자 지키고 있었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깨어납니다. 옆자리의 냉기가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텅 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면 싸늘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벌써 커피 향이 집안을 채우고 있었을 텐데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눈가에 내려앉은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60이라는 나이가 이렇게 외로운 것인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옷을 챙겨 입고 꽃집으로 향하는 새벽길은 언제나 고요합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며 저와 동행해 줄 뿐이죠. 철컥하고 꽃집 문을 열면 밤새 갇혀있던 축축하고 서늘한 꽃향기가 저를 반깁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땐 이 향기가 참 좋았는데 지금은 어쩐지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불을 켜고 익숙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시든 잎을 떼어내고 물을 갈아주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죠. 손은 기계처럼 움직이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라디오를 켜보지만 활기찬 진행자의 목소리가 오히려 제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 이내 꺼버립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남편의 환영이 보이곤 합니다. 저쪽 작업대에서 굵은 장미가시를 다듬으며 저를 보고 웃던 모습, 무거운 화분을 번쩍 들어 옮겨주던 듬직한 등, 서연아 밥은 먹고 해라며 다정하게 챙겨주던 목소리까지. 눈을 감았다 뜨면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운영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둘이 힘을 합쳐 그럭저럭 꾸려나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제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인건비와 월세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죠.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제 가정을 꾸린 아들도 팍팍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잘 아니까요. 엄마 힘들면 가게 그만두세요 라고 가끔 말하지만 이 꽃집은 남편과 저의 청춘이 담긴 곳입니다. 차마 제 손으로 문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전 내내 손님 몇 명을 받고 오후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는 건지 멈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하고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한 남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저보다 서너 살은 많아 보이는 60 중반쯤의 신사였습니다. 잘 다려진 면바지에 깔끔한 셔츠 나이보다 훨씬 정정해 보이는 체격이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꼿꼿했어요.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건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깊고 어딘가 슬퍼 보이는 눈이었죠. 혹시 호접란 중에 백설이라는 품종이 있습니까?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백설은 흔한 품종이 아니었거든요. 순백색에 꽃잎이 겹겹이 쌓여 눈송이처럼 보이는 귀한 난초였죠. 남편이 특히 좋아해서 가게 구석에 애지중지 키우던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있긴 한데 지금은 판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화분은 남편의 분신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렇습니까? 남자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내의 기일이라서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 백설을 참 좋아했습니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아내의 길,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남편의 기일이 되면 남편이 좋아하던 프리지아 꽃을 한 다발 사서 집에 두곤 했으니까요. 이분도 저처럼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게 안쪽으로 그분을 안내했습니다. 이 화분입니다. 제 키보다 높은 선반 위에서 하얀 눈송이 같은 꽃을 피우고 있는 백설 화분을 가리켰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난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아름답군요.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잠시만 이 꽃을 보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러시라고 말하고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분은 거의 30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난초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어떤 추억을 떠올리고 계셨을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남자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내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어 두툼한 지폐 몇 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저도 아니까요. 남자는 잠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슬픈 눈빛과 제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박서현입니다. 우리는 짧게 통성명을 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꽃집 안의 공기는 어쩐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제 잿빛 일상에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걸까요?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이후 강민 씨는 매일같이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저 가게 앞을 지나가다 안을 들여다보는 정도였죠. 제가 눈이 마주치면 멋쩍게 웃으며 목례를 하고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화분 하나씩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두려고요. 집이 너무 휑해서요. 라며 이유를 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화분이 필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문을 열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들려오는 딸랑하는 종소리는 이제 제게 익숙한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오면 제 심장은 이유 없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같은 소소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오가는 침묵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외로움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가 평소와는 다른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먼지가 희끗하게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옅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혹시 제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저는 제가 내린 커피를, 그는 그가 사온 따뜻한 단팥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사실 서연 씨와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서연 씨를 보는 게 요즘 제 유일한 낙이거든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강민 씨 오시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마치 17살 소년 소녀처럼 수줍어하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퇴한 건축가였고 지금은 취미 삼아 작은 고급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는 일에만 파묻혀 살았다고요. 나무를 만지고 있으면 잡생각이 사라지거든요. 하지만 밤에 집에 들어가면 그 적막함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와서 박혔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남편이 떠난 후 꽃에 파묻혀 슬픔을 잊으려 했지만 텅 빈 집에 돌아왔을 때의 공허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죠. 서연 씨는 손이 참 고우면서도 고생한 흔적이 많네요. 그가 제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흙과 가시에 거칠어진 제 손을 누군가 유심히 봐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손을 감추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손이 서연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으시다면 주말에 제 공방에 한번 와보시겠어요? 서연 씨를 닮은 향기로운 나무들이 많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그의 제안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서는 것, 그것도 단둘이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 대답이 제 인생을 또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 신기합니다. 수십 년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도 진심이라는 작은 열쇠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라는 차가운 방에 갇혀있던 제게 그의 존재는 마치 한 줄기 따스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아마 그분도 저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약속한 토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연보라색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싫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의 공방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향긋하고 깊은 나무 냄새가 저를 감쌌습니다. 공방 안은 그의 성격을 보여주듯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죠. 잘 깎인 목재들, 벽에 걸린 연장들, 그리고 미완성의 가구들까지. 모든 것에서 그의 손길과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현 씨. 작업복 차림의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았습니다. 평소의 신사적인 모습과는 또 다른 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공방을 구경시켜주며 나무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무를 어루만지는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우리가 작은 휴게실에 앉아 차를 마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가 오네요.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산 근처라 날씨가 변덕스럽습니다. 아마 금방 그치진 않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천둥 소리까지 들려왔죠.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가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그가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로 뚝딱 김치찌개를 끓이고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었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우리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작업대 위에 신문지를 깔고 마주 앉아 먹는 저녁 식사는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보다 맛있었습니다. 창밖의 거센 빗소리가 오히려 우리의 공간을 더 아늑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죠.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다시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유독 아내가 더 생각난다는 그의 말에 저도 비 오는 날이면 남편의 텅 빈 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고 고백했습니다. 서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현 씨를 처음 본 날부터 계속 서현 씨 생각만 났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제 손의 떨림이 그에게도 전해졌을 겁니다. 서현 씨, 그가 제 손을 끌어당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 제가 비쳤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그리고 조금은 서툰 입맞춤이었습니다. 3년 만에, 아니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입맞춤이 끝나고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오늘 밤 여기 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아련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공방 한쪽에 딸린 작은 방 간이침대와 낡은 이불이 전부였지만 그날 밤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3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내 여자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와 단단한 몸, 그리고 저를 갈망하는 눈빛.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제가 여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민 씨는 64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정했습니다. 그의 끝없는 열정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우리는 밤새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의 뜨거운 밤을 세상으로부터 가려주려는 듯이. 다음 날 아침 저는 새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죠. 밤새 내리던 비는 거짓말처럼 그쳐 있었습니다. 옆을 돌아보자
강민 씨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잘 잤어요. 그의 목소리는 아침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네. 저는 수줍게 대답하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온몸의 감각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냈지만 저녁이 되면 우리는 어김없이 만났습니다. 때로는 제 꽃집에서, 때로는 그의 공방에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밤을 보냈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은 아슬아슬하면서도 달콤했습니다. 저는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강민 씨와 함께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에 고요함 대신 그의 온기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꽃집을 운영하는 것도 더 이상 힘들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꽃을 다듬는 제 손길에는 생기가 넘쳤고 손님을 대하는 제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사장님,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해지셨네 라며 인사를 건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지만 속으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민 씨, 역시 저를 만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깊게 드리워져 있던 외로움의 그림자가 옅어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종종 공방에서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소품들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제 이름을 새긴 작은 꽃병 다듬기 편하게 만든 가위 손잡이, 향기로운 편백나무로 만든 찻잔 받침까지. 그의 선물 하나하나에는 저를 향한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밤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그는 저를 여자로서 온전히 갈망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완전한 희열을 저는 이 남자에게서 느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면 저는 예순한 살의 박서현이 아니라 사랑받는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은 그의 품 안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행복이 커질수록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이었으니까요. 아들이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할까? 남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는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덮치곤 했습니다. 서현 씨, 무슨 걱정 있어요? 어느 날 밤 제 표정을 읽은 강민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차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제가 애써 웃어 보이자 그가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아요. 이제 서현 씨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구슬 같았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영롱했지만 작은 충격에도 산산조각 날 것만 같았죠. 저는 이 비밀스러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밀은 언젠가는 세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석 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공방 창밖의 나무집들도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강민 씨는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와인을 마시면서도 계속 무언가 망설이는 듯한 눈치였죠. 강민 씨, 무슨 할 말 있으세요? 제가 먼저 묻자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현 씨, 저 이제 이렇게 숨어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혼. 제가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민 씨, 제가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그는 제 말을 막고 반지가 든 작은 상자를 열어 보였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처럼 단정하고 따뜻한 빛을 내는 반지였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을 제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과 저녁을 제가 지켜주고 싶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민 씨에게는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똑똑하고 성공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지아. 그는 결혼 전에 딸에게 정식으로 저를 소개하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죠. 며칠 후 우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에서 지아 씨를 만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녀는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세련되고 당찬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에게서 저 같은 평범한 여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그녀는 강민 씨를 반갑게 안았지만 저를 향한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박서연 씨라고 하셨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제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꽃집은 잘 되는지, 아들은 무얼 하는지, 남편과는 어떻게 사별했는지,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질문 뒤에는 당신이 감히 우리 아버지의 상대가 될 자격이 있느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 앞에서 점점 작아지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강민 씨가 중간중간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아 씨는 작정한 듯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희 어머니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미모와 지성을 겸비하셨고 아버지 사업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죠. 아버지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다 저희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자신의 어머니와 저를 비교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화장실에 간 사이 강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서연 씨. 지아가 아직 엄마를 잃은 상처가 커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상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녀는 저를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아 씨는 노골적으로 우리의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강민 씨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여자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세요.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민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지아도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요. 우리의 행복이 먼저요. 우리는 결국 지아 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구청에 가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작은 꽃집을 정리하고 그의 넓고 낯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돌아가신 그의 아내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 그녀가 쓰던 찻잔, 그녀가 아끼던 가구들까지. 저는 그 집에서 유령처럼 겉도는 이방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진짜 주인인 지아 씨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향한 전쟁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빈자리는 때로 너무나 커서 그 어떤 새로운 사람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자식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절대적이죠. 저는 그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과거, 그리고 그 과거를 숭배하는 그의 딸과 말입니다. 강민 씨 아니, 이제는 남편이 된 그의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더 숨막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전 부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걸린 그녀의 초상화 서재 책장에 꽂힌 그녀가 즐겨 읽던 책들, 심지어 침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향수병까지 그대로 놓여 있었죠. 저는 그 집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과 함께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 하며 그 물건들을 치우겠다고 했지만 저는 차마 그러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도 그리고 지아 씨에게도 소중한 추억일 테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흔적들을 애써 외면하며 이 집의 새로운 안주인으로서 제 자리를 찾아가려 노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아 씨는 제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예고도 없이 불쑥불쑥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치 감시자처럼요. 어머니, 이 커튼은 저희 엄마가 직접 고르신 건데 색이 좀 바랜 것 같네요. 아, 이 찻잔 세트는 엄마가 이탈리아에서 사오신 건데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녀는 사사건건 전 부인을 들먹이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언제나 당신은 우리 엄마를 대신할 수 없는 가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저는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꾸라도 하면 어디서 배운 버릇이냐며 더 큰 화를 낼 것이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뿐인 딸과 새로 맞이한 아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가 지아 씨에게 이제 그만해라 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그녀는 아버지마저 저를 버리시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고 그러면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그녀가 저와 남편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그녀는 굳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앉아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예전에 엄마랑 셋이서 제주도 갔을 때 그녀는 의도적으로 저를 소외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제가 와인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아 씨가 또 예고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보더니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 반지도 하셨네요. 저희 엄마 반지는 훨씬 더 컸는데. 아버지가 직접 디자인하신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였죠. 그 말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반지를 낀 손을 등 뒤로 감추었습니다. 제 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저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품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의 한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그 역시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아 더 슬습니다. 지아 씨의 공격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제 앞에서만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지인들에게 우리 새어머니 아버지를 홀려서 재산을 노리는 것 같다는 식으로 말을 흘리고 다녔죠. 그 소문은 돌고 돌아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도 예전처럼 환하게 웃을 수 없었고 밤이 되어도 그의 품이 마냥 편안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지아 씨라는 거대한 벽이 우리 사이에 놓여 있는 것 같았죠.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사랑만으로는 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날들이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 그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칠부 지아 씨의 그림자는 제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저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의 괴롭힘은 이제 단순한 말의 공격을 넘어 제 삶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번져 나갔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로 정성껏 한식 반찬을 차려놓으면 그녀는 저희 엄마는 아침에 항상 샐러드랑 토스트를 드셨는데 아버지가 그게 위에 더 편하다고 하셨어요. 라며 제 노력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새로 들여놓은 작은 화분을 보곤 이런 건 집안 분위기랑 안 어울리네요. 엄마는 항상 난초처럼 고고한 식물을 좋아하셨죠. 라며 제 취향을 폄하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남편의 낡은 스웨터를 정리하려고 하자 그녀가 어디선가 나타나 제 손에서 스웨터를 낚아채듯 뺏어갔습니다. 이건 안 돼요. 엄마가 직접 떠주신 스웨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천이 묻어있는 옷을 함부로 버리려 하시다니 정말 무리하시네요. 그녀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낡아서 정리하려 했을 뿐인데 졸지에 남편의 소중한 추억을 짓밟으려 한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 집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넥타이를 골라주면 다음날 그녀는 더 비싸고 세련된 넥타이를 사와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생일상을 차리겠다고 하면 그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 입맛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라며 저를 주방에서 밀어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니라 그저 남편의 잠자리를 돌보는 정부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상황을 보며 괴로워했지만 뾰족한 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아 씨를 나무라면 그녀는 죽은 엄마를 방패 삼아 울며 불며 매달렸고 그러면 그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딸에 대한 부채감이 그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역시 피해자였으니까요.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남편의 친구 부부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는 손님 맞이를 위해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자마자 지아 씨가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안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아버지가 요즘 이분 덕분에 외롭지 않으시대요. 그녀는 저를 이분이라고 칭하며 마치 제가 고용된 간병인이나 되는 것처럼 소개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녀는 대화를 주도하며 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제가 무어라 한마디라도 하려 하면 교묘하게 말을 끊고 다른 화제로 돌려버렸죠. 손님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고 저는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르고 차를 따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없다는 것을요.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후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굵은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함께할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했습니다. 우리의 밤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슬픈 위로의 시간일 뿐이었죠. 저는 이 끝없는 터널의 출구가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지아 씨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제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내로서 남편의 곁을 지키고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집의 아픈 과거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징은 바로 백설이라는 이름의 호접란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를 처음 만나게 해준, 그리고 그의 전 부인이 가장 사랑했던 바로 그 난초 말입니다. 남편은 그 난초를 온실 한쪽에 두고 애지중지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지면서 난초는 조금씩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잎이 누렇게 뜨고 꽃도 예전만큼 탐스럽지 않았죠.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온실로 갔습니다. 식물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며 난초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성껏 물을 주고 영양제를 놓고 시든 잎을 닦아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의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초를 돌보며 남편의 아픈 과거와 그의 전 부인에 대한 기억까지도 함께 보듬으려 했습니다. 당신의 과거마저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겠다는 저만의 무언의 약속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정성 덕분인지 난초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누렇던 잎이 다시 파랗게 살아났고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변화에 기쁨을 느끼며 언젠가 남편이 이 난초를 보고 기뻐할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은 동창 모임에 갔고 저는 여느 때처럼 온실에서 난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새로 핀 하얀 꽃잎을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고 있을 때였죠. 등 뒤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자 지아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손에 들린 청과 제가 닦고 있던 난초를 번갈아 보더니 제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우리 엄마 꽃에 손을 대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지아씨 오해예요. 난초가 시들어가길래. 오해라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하다 엄마의 추억까지 훔치려는 거예요. 이 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더러운 손을 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손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 자리를 넘봐.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제 왼쪽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뺨을 때린 것도 모자라 그녀는 이성을 잃은 듯 제 옆에 있던 백설 화분을 집어들었습니다. 안 돼.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화분을 그대로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자기 화분은 산산조각이 났고 순백의 백설은 흙더미와 함께 바닥에 처참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부러진 꽃대 찢어진 꽃이 흩어진 흙.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 난 제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하게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난초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욕감,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온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저와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딸, 그리고 산산조각난 화분을 보고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는 딸과 뺨이 빨갛게 부어오른 저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난초의 잔해를 번갈아 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의 목소리가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지아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가 엄마 화분에 손을 댔어요. 엄마의 유품을 자기 것처럼 만지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악을 쓰듯 소리치며 모든 잘못을 제게 돌렸습니다. 남편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요. 지난 몇 달간 저는 지아 씨의 모욕과 경멸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뺨을 맞는 수모와 제 진심이 담긴 난초가 박살나는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제 인내는 이제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제 뺨을 때린 증오에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는 그 아이, 지아 씨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아주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평생을 통틀어 가장 도발적이고 대담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여보. 남편과 지아 씨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쏠렸습니다. 온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침묵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지아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분노의 빛이 사라지고 황당함과 경악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60이 넘은 여자의 입에서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팔을 놓지 않은 채 지아 씨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희생자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지아 씨가 이 집의 과거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저는 이 사람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둘만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을요. 제 말은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 엄마의 그림자에 가려진 유령이 아니다. 나는 이 남자의 현재이자 미래인 엄연한 아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난초의 잔해는 이제 제게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과거를 깨고 새로운 미래를 틔우기 위한 파괴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내뱉은 그 한마디가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의 관계에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때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박서현이라는 여자는 바로 오늘 이 순간 완전히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요. 제 말이 만들어낸 침묵은 생각보다 오래 갔습니다. 남편과 지아 씨는 마치 시간이 멈춘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지아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경악에서 다시 분노로, 그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모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그녀는 제게 달려들 기세였지만 남편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아야, 그만해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충격이 담겨 있었죠. 지아 씨는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여자 편드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망발을 했는지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거냐고요. 그녀는 더 이상 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아니, 저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다는 듯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온실을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제야 온실 안에는 저와 남편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서현 씨, 방금 그 말 진심이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진심이 아니에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빛이 스치는가 싶더니 이내 더 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저는 바닥에 흩어진 난초의 잔해를 가리켰습니다. 저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 뺨에 남은 이 손자국 때문이고요. 저는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아직도 화끈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아무리 당신의 과거를 존중하고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보듬으려 해도 소용없다는 걸요. 지아 씨에게 저는 영원히 어머니의 자리를 뺏은 불청객일 뿐이에요. 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고개를 숙이고 죄인처럼 행동하면 저는 평생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아야 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예요. 과거의 관리인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현재를 살고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자는 말은 그가 물었습니다. 선언이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겠다는 지아 씨가 아닌 제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라는 선언이요. 지아 씨가 부술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깊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존경심. 네, 그것은 분명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저 순하고 약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본 것이죠. 그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의 붉은 손자국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아팠겠소.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군. 그는 저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품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따뜻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일 덕분에 제가 누군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동반자 관계나 육체적 끌림에 기댄 연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강인함에 매료된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가 시작된 것이죠. 그는 저를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연약한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함께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게서 딸과 죽은 아내 사이에서 방황하던 약한 남자가 아닌 제 곁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강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날 밤 저를 존경과 경외가 담긴 눈으로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저를 안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뺨을 맞고 소중한 것이 부서지는 아픔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모든 것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에 맞서 자신의 자리를 선언할 줄 아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식사 내내 말이 없었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어젯밤의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현 씨, 오늘 내가 지아를 만나고 오겠소. 당신은 오늘 하루 아무 생각 말고 푹 쉬고 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그는 이제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집을 나선 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과연 그는 딸에게 무슨 말을 할까? 그의 선택이 우리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오후 늦게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를 만나고 왔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했소. 남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그는 지아 씨의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지아 씨는 여전히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고 아버지를 보자마자 원망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여자 편을 드실 수 있어요? 아버지는 엄마를 배신하신 거예요. 남편은 딸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준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지아야, 내 엄마는 내게도 너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이제 내 아내다. 내 현재와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야. 네가 네 엄마를 그리워하고 존중하는 마음 아빠는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그 마음이 내 아내를 모욕하고 상처 줄 권리가 되지는 않는다. 어제 내 행동은 명백히 잘못됐다. 아빠는 내 아빠이기도 하지만 이제 서연 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나는 내 아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지아 씨는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네가 서연 씨를 내 아내로서 그리고 너의 새어머니로서 존중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아빠는 너를 예전처럼 편하게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 집의 문은 서연 씨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을 거다. 그것은 아버지로서 내릴 수 있는 가장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딸에게 아내를 존중하지 않으면 너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기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을 테죠. 남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위해 그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제가 그의 손을 잡자 그가 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지아도 결국엔 이해하게 될 거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히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단호한 선택이 저를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만들어준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지아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온전히 믿고 지지해주는 남편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사랑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분명히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잠시 밀어내는 아픔마저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남편을 통해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와의 연락이 끊긴 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평온했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저는 그가 밤마다 잠을 뒤척이며 딸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부녀 사이를 갈라놓은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부인이 남긴 유품 상자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슬픔을 다시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날은 어쩐지 그 상자를 열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낡은 일기장과 사진 몇 장, 그리고 봉해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 위에는 내가 떠난 후 너무 힘들어할 당신에게라고 적혀 있었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암투병 중에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때로는 남편의 성공에 대한 부담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했다는 고백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없다고 해서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부디 제 그림자에 갇혀 그 사람을 밀어내지 마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저도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지아도 아빠가 행복해지는 것을 봐야 마음을 놓을 거예요. 부디 당신의 남은 인생을 행복으로 채우세요. 그것이 당신이 제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남편은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동안 아내에게 완벽한 남편이 되어주지 못했다는 부채감과 그녀를 잃은 슬픔에 갇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는 그를 과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지아 씨에게 연락해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아 씨 역시 편지를 읽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는 언제나 완벽하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편지 속에 담긴 어머니의 연약한 모습과 아버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아버지가 새로운 행복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녀가 그동안 쌓아왔던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저와 재혼한 것이 어머니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이죠. 그 주말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지아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새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나온 새어머니라는 단어와 진심이 담긴 사과에 제 눈에서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제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포옹 하나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의 온기 속으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조심스럽지만 따뜻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아 씨는 주말마다 집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도 했지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제게 가시돋친 말을 하지 않았고 저 역시 그녀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가 더 이상 저를 엄마의 자리를 뺏은 여자가 아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는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저희 엄마도 새어머니처럼 꽃을 좋아하셨어요. 두 분이 만났다면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아이가 드디어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우리는 셋이서 함께 백설 호접란을 새로 심었습니다. 지아 씨가 직접 골라온 예전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화분이었습니다. 셋이 함께 흙을 만지고 뿌리를 옮겨 심으며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흙이 묻은 제 얼굴을 닦아주며 미소를 지었고 지아 씨는 그런 우리를 보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저의 삶 역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잿빛 세상에 갇혀 사는 외로운 과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곁에서
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박서현이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아침에 눈을 뜨고 함께 저녁 식탁에 마주 앉고 함께 밤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저를 향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뜨거움 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신뢰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매력이란 젊음이나 아름다운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상처와 시련을 딛고 일어서는 강인함 과거의 아픔마저도 사랑으로 보듬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요. 60이 넘은 나이에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늦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때로는 가장 추운 겨울을 이겨낸 후에야 피어나는 법이니까요. 사랑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황혼에도 분명 눈부신 햇살이 비출 날이 올 겁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사랑하는 남편과 이제는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딸과 함께 저녁 식탁에 둘러 앉을 겁니다. 창밖에는 노을이 지고 집안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던 행복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행복을 남은 생 동안 온 마음을 다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잿빛으로 가득했던 제 삶에 뒤늦게 찾아온 노을과도 같았던 사랑 이야기. 누군가는 그저 드라마 같은 이야기라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느꼈던 감정과 깨달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의 재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숨겨진 용기와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과거라는 감옥에 저 자신을 가두고 살았습니다.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혼자라는 외로움, 그리고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꿈꾸는 것은 사치이자 배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강민 씨를 만나고 또 그의 딸 지아 씨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과거를 완전히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현재를 살아갈 용기를 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죽은 사람에 대한 가장 큰 예의는 남은 사람이 그의 빈자리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까지 더 행복하게 살아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제 남편도, 그리고 제 곁에 있는 아들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지아 씨와의 갈등은 제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뺨을 맞고 제 진심이 짓밟혔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 제 안에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겠다는 내 행복을 내 스스로 쟁취하겠다는 강인한 의지였죠. 우리 아이 하나 더 가질까요? 라는 저의 도발적인 한마디는 단순히 지아 씨에 대한 방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편견과 스스로 만든 족쇄를 향한 저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벽을 마주합니다. 나이라는 벽, 과거라는 벽,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라는 벽. 그 벽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어쩔 수 없다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행복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은 어쩌면 지아 씨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죽은 어머니를 신성시하며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편지를 통해 그녀는 비로소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진실이 사실은 우리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를 만들면서 저는 황혼의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날의 열정적인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서현 씨와 이강민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황혼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깊고 성숙한 형태의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만남이 아닙니다. 서로의 지난 세월과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남은 생을 기꺼이 함께 기댈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죠. 서로의 주름진 얼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서로의 느려진 걸음에 기꺼이 보폭을 맞추는 사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강인함에 매료된 이강민 씨의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박서연 씨가 뺨을 맞은 후 절망하지 않고 자신의 존엄성을 선언했을 때 그는 그녀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사람의 사랑을 더 이상 어색하거나 주책스러운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사랑이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으나 등장인물의 이름과 구체적인 상황은 시청자 여러분의 교육적 목적과 삶의 긍정적 가치 전달을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이야기 속 갈등과 해결 과정을 통해 우리가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돕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이 모든 개인의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으며 시청자 각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용기입니다. 사랑할 용기, 용서할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용기. 당신의 삶에도 분명 노을처럼 아름다운 황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부디 그 빛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하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